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홍명보호의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상대가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내일 오전 2시 미국 워싱턴 DC 케너디 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이 진행되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김재환이 SSG 랜더스와 계약했습니다. SSG는 김재환과 계약기간 2년에 계약금 6억 원, 연봉 10억 원, 옵션 6억 원 등 최대 22억 원의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시즌 동안 프로축구 K리그1 무대를 누빈 링가드가 소속팀 FC서울과의 동행을 마무리합니다. FC서울 구단은 연장 계약 옵션에 따라 링가드와의 동행을 추진했지만 링가드가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밝혀 그 뜻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덴마크 축구리그 미트윌란이 조규성은 득점을 이한범이 도움을 기록하는 활약 속에 노르셀란과의 덴마크컵 8강 1차전 홈 경기에서 5대1로 크게 이기고 4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부천 하나은행의 일본인 선수 이이지마 사키가 아시아 쿼터 선수로는 처음으로 라운드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한국 여자농구연맹은 이이지마가 기자단 투표에서 73표 가운데 67표를 받아 6표를 받은 청주 KB의 강희스를 제치고 1라운드 MVP로 뽑혔다고 발표했습니다. 피겨 남자 싱글 기대주 서민규가 왕중왕격인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개인 최고점인 255.91점을 기록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한 건 2005년 김연아 이후 20년 만이자 남자 선수로는 처음입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건 기자는 사실 어제 왜 안 나오셨나 했더니 오늘 네. 나오시려고 하루 미뤘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을 위해서 제가 또 일주일 아니지만 4월 정도 빌드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주 그 일요일에 네. K리그1 이제 정규리그 최종전을 갔다 왔는데 그 경기 아무래도 관심이 딱 두 군데. 그러니까 대구와 안양의 경기가 열리는 대구 아이엠뱅크 파크 네. 그리고 울산과 제주의 경기가 열리는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 두 군데에 모든 시선이 딱 몰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어디를 한 군데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서울에서 조금 더 가깝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제 고향이기도 했던 그 대구 아이엠뱅크 파크 또 거기를 제가 그 경기장에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경기를. 네네. 그래서 그 경기 볼 겸 겸사겸사해서 갔다 왔는데 딱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할 얘기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네. 무슨 얘기부터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그 이야기부터 오늘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기분 좋게 얘기할 얘기는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대구가 결국 K리그2로 강등이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네, 대구는 이제 10년 만에 2부 리그로 강등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요. 최종전을 앞두고 대구가 이제 11위 제주와의 승점 차가 3점 차였습니다. 근데 K리그는 이제 다득점으로 순위를 가르는데 그 부분에서는 대구가 앞서 있었거든요. 네.
그 조건이 대구가 승리하고 제주가 이제 원정에서 울산에게 패하면은 대구가 극적으로 이제 11위를 차지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대구는 안양에게 먼저 2골을 허용하고 부지런히 쫓아갔지만 2대2로 끝났고요. 같은 시간에 열렸던 경기에서는 제주가 울산을 1대0으로 잡으면서 오히려 양 팀의 승점차는 5점으로 벌어지면서 대구는 최하위로 다이렉트 강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구가 우리 소위 대팍으로 불리는 축구 전용구장 시대에서 정말 전성기 황금기를 꽃피웠는데 네. 대팍에서 2부 리그를 맞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기자가 아까 그 현장에 계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 경기 희망을 갖기에는 너무 초반 실점을 빨리 해서 그러니까요. 팬들이 진짜 약간 어안이 벙벙하고 황망한 표정이더라고요. 맞아요. 경기 예. 시작하자마자 첫 골을 내주고 그리고 또 6분 전반 6분에 두 번째 골을 내주면서 아 쉽지 않겠구나라는 팬들 자체가 완전히 그 멘탈이 나갔다는 표현이 옳은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당히 실망감을 금치 못했었고 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응원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2골까지만 가면서 2대2로 비겼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가 한 골 더 넣었는데 이게 이제 VAR 판독 결과 결국에는 골이 취소되면서 2대2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같은 시간대에 열렸던 그 울산과 제주와의 경기에서 네. 제주가 경기 종료 직전에 결승골을 넣으면서 1대0이 딱 됐거든요. 딱 1대0이 됐다는 소식 때문에 대구 팬들의 응원 소리가 이제 딱 그 소리 들으니까 자기네들은 그러면 뭐 100대 2로 이기든 200대 2로 이기든 어차피 강등을 그렇죠. 넘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응원 소리는 좀 떨어졌었고요. 경기 끝나고 난 이후가 상당히 조금 의미심장했는데 일단 경기 다 끝나고 대구 선수들은 이렇게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면서 팬들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김병수 감독이 팬들 앞에 서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뭐 그런 메시지를 전해서 그러면서 눈물도 흘렸고 또 세진양 선수 대구의 주장이죠. 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팬들이 여기서 이제 자신들의 분노를 주체를 못한 거예요. 분명히 실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었겠죠. 그러면서 조광래 대구 이사 나와라. 그리고 그 사무국에서 상당히 대구 팬들에 의해 가지고 조금 많이 비판을 받고 있었던 몇몇 그런 임원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나와라. 계속 그 구호를 부르면서 좀 항의도 하고 농성 비슷한 농성을 했고요. 결국 경기 끝나고 1시간 정도 후에 조광래 대표 이사 및 여러 그런 수뇌부들이 나와서 결국 미안하다라고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뭐 분노라든지 그런 실망감의 그런 표현이 계속 그 이후도 한 30분 정도 계속 이어지면서 대구 팬들의 그런 아쉬움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결국 그 아까 말씀하신 조광래 대표이사의 해임을 공식 발표했고 이제 변화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광래 대표이사가 12년 동안 이 팀을 이끌어왔죠. 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팀을 승격시켰고 현재 이제 코리아컵을 명칭이 변경된 FA컵 우승에 성공하면서 팀 최초의 메이저 트로피도 들었고 아시아 무대로 나갔고 네. 또 대팍이라는 축구 전용구장도 선물을 했습니다. 공으로 따지면은 정말 역대급 대표이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강등이라는 치욕적인 역사 속에서는 결국 조광래 대표이사도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는 없었고요. 이미 지난 8월에 벌어졌던 팬 간담회 때 조광래 대표이사는 성적과 상관없이 올해를 끝으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강등이 확정된 뒤에 구단 보도자료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사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오늘 이제 대구 FC 긴급 이사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후임 대표이사는 누가 할 것이냐? 일단은 지금 임시 대표이사 체제로 좀 팀을 긴급하게 정리하는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정식 대표이사 그리고 좀 지금 혁신위에서 제안을 한 부분은 전문 단장 제도를 통해 가지고 좀 선수단 운영 부분에서는 확실히 전문성을 좀 가져가길 바란다라는 제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축구인 출신의 단장을 공개 채용을 통해 가지고 영입하겠다라고 오늘 임시 이사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주장 세징야의 거취도 궁금해집니다. 이적도 가능하잖아요. 네, 뭐 이적도 가능하고요. 뭐 많은 팀들 몇몇 팀들이 또 물론 세징야 선수가 나이가 좀 많긴 합니다. 벌써 30대 중반에 들어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징야 선수의 그런 경기력 그리고 또 경험적인 측면을 높이 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구단도 있긴 해요. 하지만 세징야 선수는 그날 경기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인터뷰를 하면서 구단이 나를 내쫓지 않는 이상은 나는 남아서 승격을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제 조광래 대표 이사의 사임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그 딱 사임이 발표가 나왔을 때 세징야가 자신의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 조광래 대표 이사 돌아오세요 라면서 그런 좀 구구절절한 사연 그런 읍소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향후에 이 세징야가 대구에 남느냐 남지 않느냐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변수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전 결과 대구는 K리그2로 내려가게 됐고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팀들도 결정이 됐습니다. 수원FC가 10위 그리고 제주가 11위 확정이 되면서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만 하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는 이 전역을 하고 돌아온 김승섭 선수의 결승골로 울산을 올 시즌 처음 잡으면서 11위 다이렉트 이제 강등은 피하게 됐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주는 수원 삼성과의 승강 플레이오프에 돌입을 했고요. 수원 FC도 이제 막바지 광주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한다면 울산을 상대로 뒤집기에 성공할 뻔했습니다. 실제로 울산이 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원 FC가 승리만 하면은 다득점에서 앞서면서 9위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또 광주가 이 수원 FC 상대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승리를 했어요. 덕분에 수원 FC는 10위로 또 승강 플레이오프에 가게 됐고 울산은 광주의 도움을 받으면서 잔류를 당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먼저 제주가 수원 삼성 K리그2 2위를 상대로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렀습니다. 네, 그저께였습니다. 3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경기 자체는 수원이 조금 더 괜찮았습니다. 네. 많은 슈팅도 하고 초반부터 슈팅하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일부 리그의 관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주가 조금 더 탄탄하게 수비도 한 부분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수원 삼성이 조금 아쉬운 골키퍼의 실책이 약간 이렇게 맞물리면서 결국 제주가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플레이오프 1차전을 승리하고 잔류에 상당히 좋은 그런 고지를 점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삼성의 홈 경기에서 펼쳐진 경기였고 진짜 파상 공세를 펼쳤는데 진짜 그 실수 하나가 승부를 갈랐거든요. 네, 평일 저녁에 열린 경기였고 굉장한 추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000여 명의 수원 홈팬들이 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인 응원을 펼쳤고 그 일방적 응원에 맞는 이제 파상 공세가 나왔는데 저는 제주의 전략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급격히 이제 추워진 날씨에 그라운드가 좀 딱딱하고 얼어붙은 상태다 보니까 제주가 빌드업을 통한 좀 무리한 공격 전개보다는 조금은 단순하지만 우리가 피지컬을 이용해 가지고 수원에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수원이 페널티킥을 헌납한 장면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수 감독 대행과 제주 선수들이 전략을 잘 짜왔다라고 볼 수 있고 수원 입장에서는 조금 꺼림칙한 게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을 지고 2차전에서 뒤집기를 한 팀이 역사상 한 팀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2차전은 제주 홈, 그러니까 수원 입장에서 원정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차전에서 좋은 경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 어쩌보면 또 수원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승강 플레이오프 수원FC 대 부천의 경기는 폭설 때문에 어제 네.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사상 네. 초유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축구라는 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경기를 하는 게 축구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도 예전에 한번 K리그에서 K리그는 아니고 그때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로 기억을 하는데 베트남 팀과 성남이라가 그 당시 이라시였으니까 경기를 했었을 때도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황색 볼을 투입을 해가지고 경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는 도저히 일단 눈이 너무 중과부직으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설 작업이 좀 쉽지가 않았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심판진의 VAR 이쪽에 그 시스템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결국에는 경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경기를 전격적으로 연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경기는 하루 이제 연기가 됐죠. 그리고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그렇습니다. 부천 FC와 수원 FC가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후반이 진행 중인데요. 부천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부천이 전반 막바지 팀의 슈퍼에이스라고 할 수 있죠. 바사니 선수가 결국은 해결사 역할을 해주면서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부천으로서는 또 1차전에서 승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에서 이제 뒤집기는 없었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를 안고 이제 수원 원정에 나설 수가 있는데 수원 FC도 남은 시간 동안에는 좀 이제 부천을 몰아세우기 위한 총 공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1차전이 하루 연기됐기 때문에 2차전도 역시 덩달아서 하루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부천 FC와 수원 FC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은 일요일 7일 오후에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하루 더 밀려서 이제 8일 저녁에 2차전 월요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잔류 당한 울산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울산에 대한 논란 2라운드로 향해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울산과 신태용 감독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죠. 신태용 감독이 경질 사임하면서 계속 그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선수단도 계속 말을 좀 아끼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일단은 선수단 입장에서는 잔류를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잔류를 어쨌든 당했지만 잔류를 하게 됐고요. 딱 제주와의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울산의 정승현 선수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신태용 감독에게 상견례하는 날, 신태용 감독이 처음에 울산에 부임했던 날에 자신이 뺨을 맞았다. 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계속 새로운 논란과 논란을 낳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신태용 감독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제 그 월요일에 열렸던 K리그 시상식에서 또 자신의 아들이 신재원 선수가 또 여러 가지 시상 때문에 왔었는데 이 자리에 신태용 감독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뭐 미안함을 그러니까 사과할 게 사과를 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뭐 내가 때리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계속 팬들 사이에서 그리고 축구계에서도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뭐 이제 시즌이 종료되고 나면은 구단과 입장을 조율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과문이 끝인 것 같습니다. 울산이 이렇게 약간 좀 명확하지 않게 침묵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이 일이 더 커지는 것을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산 구단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선수 보호의 조치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선수들 측에서는 조금 이 부분을 동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억울해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구단에서 입장문을 밝히겠다고 했던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명확한 증거라든가 그런 증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단이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단이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오해만 남은 채 지금 이게 표류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네. 이미 보면 온라인상에서는 신태용 감독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선수들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본인들이 좀 피해자로 생각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가해자의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단도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네, 아마도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상식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이동경 선수가 MVP가 됐네요. 네, 이동경 선수가 이제 기자단 그리고 뭐 선수들 투표를 통해 가지고 50%가 넘는 그런 이제 투표를 받았죠. 감독에게 감독 중에서 5표를 받고 주장단에서 8표를 받고 미디어에서 71표를 받으면서 MVP가 됐는데 이게 이제 조금 뭐 재밌게 보려면 역대 최저 순위 팀에서 MVP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동경 선수가 울산 HD 소속이기 때문에 울산 HD의 순위로 본다면 겨우 강등을 면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잔류당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대 최저 순위 팀에서 MVP가 나왔다.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동경 선수는 뭐 울산에서 뛴 것보다 올 시즌은 김천에서 그렇죠. 거의 많이 뛰었기 때문에 발표할 때는 울산 HD의 뭐 이동경 선수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김천 상무의 이동경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 김천과 울산에서 올 시즌 총 36경기에 나와서 13골 12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 시즌 K리그 1에서 최다 공격 포인트 1위에 올랐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발표하기 전에 3일 전에 이동경 선수가 손편지를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후보에 오른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서 투표권자의 신금을 울렸던 것 이것이 가장 좀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시상식에서 뭐 감독상은 이견이 없이 포획 감독이 수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축구의 소식 전해드리면은 단신에서 잠깐 전해드렸지만 링가드가 결국 FC 서울을 떠나게 됐네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을 하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모았었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활약했었던 링가드 선수가 서울 유니폼을 입고 K리그로 온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다들 긍정적인 의미의 충격을 받았었죠. 그로부터 믿지 못할 굉장히 빅뉴스였는데 K리그도 이 정도의 이제 스타 플레이어가 오는구나라고 하면서 상당히 반겼던 것이 벌써 한 2년여 전인데 이제 링가드 선수가 서울과의 기존 2년 계약이 종료되면서 다음 주에 열리는 멜버른 시티와의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경기를 끝으로 이제 서울과는 작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앞으로 5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월드컵 조 추첨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난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자, 서우정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운명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홍명보호 꽃길을 걸을 것인지 가시밭길을 걸을 것인지 그 운명을 가늠할 조추첨이 6일 우리 시간이죠. 6일 오전 2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조추첨식이 열립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제 조추첨 때문에 미국에 도착을 했고요. 그 도착하면서 또 다른 나라 감독들 또 축구 관계자들이 도착을 하면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예년과 달리 48개 나라가 출전하기 때문에 4개씩 12개 조를 결정하는 거죠. 네,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이제 기존 24개 팀 체제가 32개 팀 체제로 확대됐고 이번에는 한층 더 이제 늘리면서 48개국 체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1월 피파 랭킹을 기준으로 해서 본선에 진출한 48개국을 1번 포트부터 4번 포트까지 나눠서 각 조에 4개국씩 배치를 하는 방식이고요. 월드컵 본선에서는 이제 각국이 3경기씩 조별리그를 치른 뒤에 12개 조의 1, 2위 팀 24개국과 조 3위 중 상위 8개국이 합류해서 32강전 토너먼트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일 새벽에 이제 조 추첨식 보실 분들을 위해서 조 편성 규정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가장 큰 기준은 역대 월드컵과 똑같습니다. 같은 포트 그리고 같은 대륙에 있는 국가는 한 조에 편성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크고요. 다만 이제 같은 대륙이라고 하더라도 유럽 대륙 같은 경우에는 16개 팀이 나오기 때문에 12개 조니까 한 팀씩 배치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유럽은 한 조에 2개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예년과 똑같은 거고 하나 재밌는 거는 피파 랭킹을 따졌을 때 지금 1위부터 4위까지 그러니까 스페인,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까지는 이게 전체 경기의 재미를 위해서 이들이 배치되고 난 이후에 조 1위를 차지했을 경우에는 이들은 이제 준결승 전까지는 서로 만나지 않는다. 특히나 조 1위와 2위 같은 경우 그리고 조 3위와 조 4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각 조에서 1위를 차지해서 올라간다면 토너먼트로 올라간다면 그들 사이에는 결승전까지는 중간에 안 붙게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8강이든 16강이든 이런 자리에서 이들이 맞붙어 가지고 중간에 빅매치가 나와가지고 재미를 떨어뜨리려는 그런 요소로 원천 배제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개최국이 이번에 3나라기 때문에 캐나다가 A조 1번으로 자동 배정되고요. 그리고 멕시코가 B조 1번, 미국이 D조 1번으로 자동 배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나라들이 다 1포트인 거잖아요. 포트 1인 건데 이 중 한 나라를 만나는 게 우리한테는 좀 유리한 거가 맞죠? 그렇죠. 피파 랭킹 1위부터 9위까지 있는 팀들이 뭐 스페인,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 브라질,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모두 쟁쟁한 팀입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 우리가 자신감이 있죠. 본선에서 이미 승리를 거둔 적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래도 피파 랭킹이라든가 역대 월드컵의 성적을 볼 때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이들 9개 팀들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고요. 특히 9월에 열렸었던 우리가 원정 A매치에서 미국을 상대로 승리하고 멕시코를 상대로 비겼던 또 우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최국과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캐나다와 붙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 1포트에서 만났을 때 가장 좀 기피해야 될 상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브라질일까요? 가장 최근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아무래도 브라질 쪽이 네.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난번 월드컵 16강에서도 우리가 대패를 했고요.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국내에서 있었던 A매치에서도 0대5로 대패를 했기 때문에 브라질을 만나면 특히나 그 당시에 이제 지난번 월드컵 그리고 최근에 했었던 A매치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지금도 우리 대표팀의 주축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경기를 하게 된다면 브라질 선수들은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를 상대할 것이고 우리 선수들은 뭔가 조금 자신감이 결여된 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꼭 피했으면 좋겠고요. 뭐 그 외에도 잉글랜드, 뭐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 누구도 뭐 만만한 게 아니죠. 거의 뭐 쉬운 팀은 없고요. 우리가 그렇죠. 이길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데 우스갯소리로 그래도 독일을 이겨봤으니까 그리고 독일이 또 지난번 월드컵에서 일본한테 졌거든요. 네.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포트 2로 넘어가면요. 포트 2에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팀들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네, 포트2에 속한 게 지금 크로아티아, 모로코, 콜롬비아, 우루과이, 스위스, 세네갈, 에콰도르,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뭐 일본, 이란, 호주는 우리하고 같은 대륙이기 때문에 만날 리가 없기 때문인데 뭐 이 중에서 크로아티아, 모로코, 콜롬비아, 우루과이, 스위스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상대들이거든요. 이 팀을 피했다는 부분이 우리가 이 포트에 들어간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포트3가 문제입니다. 네. 아, 포트3 지금 노르웨이, 파나마, 이집트, 알제리, 스코틀랜드, 파라과이, 티니지, 코트디부아르, 우즈베키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인데 우즈베키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는 같은 AFC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한 조에 속할 일이 없고요. 그럼 남은 팀들 중에서 그나마 뭐 예를 들어서 남아공이든 아니면 뭐 스코틀랜드든 뭐 요 정도가 들어오면 충분히 해볼 만한데요. 문제는 혼란이 버티고 있는 노르웨이입니다. 그렇죠. 아, 그 유럽 예선에서 이탈리아를 누르고 올라왔고 전승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경기력도 좋고 이미 또 얼링 홀란이라는 상당히 큰 선수 대스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노르웨이와 맞붙는다 정말 어려운 경기를 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얼링 홀란 같은 경우에는 높이도 되고 발밑도 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로는 좀 쉽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팀은 무조건 노르웨이에서 가장 좋은 거는 연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트3지만 포트3 안 같은 노르웨이 좀 피했으면 좋겠고 포트4는 뭐 이제 포트4 분류상은 약팀이어야 하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게 유럽 지역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오는 팀들이 올라온다는 게 이게 또 변수입니다. 네, 유럽 플레이오프하고 대륙간 플레이오프 여기를 통과한 6개국 지금 미정인 상태인데 네. 4분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지금 유럽 플레이오프로 떨어진 이탈리아, 덴마크 이 팀들과 이제 우리가 맞붙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포트별로 정리를 해보니까 대충은 이제 어떤 팀과 맞붙면 좋고 그나마 어떤 팀은 이제 어떤 나라는 꼭 피하고 싶고 이런 게 확실히 좀 명확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원래 이쯤 되면 뭐 최상의 조, 최악의 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상의 조를 한번 꼽자면 그러니까 1번 포트에서는 캐나다나 미국 그 정도 중에 한 팀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2번은 우리고, 3번에서는 스코틀랜드가 그래도 조금 해볼만 합니다. 스코틀랜드가 좀 전체적으로 전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마지막은 뭐 뉴질랜드 정도 들어오면 네.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악의 조는 소호정 기자가 얘기를 잘 해줄 것 같아요. 최악의 조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최악의 조는 제가 볼 때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 같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약한 남미의 강호들을 만나는 것이 포트 1호 최악일 것 같고요. 포트 3에서는 역시 노르웨이, 이집트 확실한 이제 스타 플레이어와 에이스를 갖고 있는 팀들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포트 4에서는 아무래도 가나 아니면 유럽 플레이오프 진출 팀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과연 우리나라가 어떤 팀들과 한 조가 될지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요. 어떤 조평선을 받게 될지 새벽관 설치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서호정 기자님, 이건 기자님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